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비명소리,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자. 그녀의 눈앞에서 한 남자가 주먹을 들고 또다시 위협하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집안 싸움이라 생각했지만 그 여자가 흐느끼며 고개를 든 순간 서 있던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폭력을 휘두르던 사돈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막고 있던 여자는 입술을 떨며 어떤 말을 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방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돈까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용히 밝힌 진실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지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57살이고요. 동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저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을 위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소진이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달걀말이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꼭 가봐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소진이와 연락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만남을 미뤘지만 엄마로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이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시댁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특히 시아버지인 차상호 회장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향했어요. 소진이가 시집간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갔다고 안도했었는데 지금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15층에 내려 15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무거워 보이는 고급 철문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진아, 엄마야. 문 쪽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음성은 낯익었지만 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소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살짝 열렸거든요.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소진이가 보였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상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제가 왜 조용히 살아왔는지, 왜 과거를 숨겨왔는지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차상우는 20년 전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안 돼.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설마 제 딸이 그 남자의 며느리라니. 이런 끔찍한 우연이 있을까요? 차상우의 손이 소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역겹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진이는 계속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년인지 알고나 말하라고. 그 순간 차상우의 시선이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서 있는 곳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상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소문의 그 어머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들어오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두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소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소진이는 저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전에 도망쳤던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제 딸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차상우는 여전히 그 음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지은 씨. 차상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비틀린 입꼬리, 모든 게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994년 겨울, 저는 27살이었어요. 갓난아기인 소진이를 업고 강남의 한 대저택으로 일하러 갔었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과 단둘이 살아야 했거든요. 새로운 가정부인가? 처음 만났을 때 차상우는 35살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이미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성격은 괴팍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었어요.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맡아서 했어요. 월급도 다른 곳보다 좀 더 주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지은, 여기 와봐. 사무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했어요. 제가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자 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일자리가 그렇게 흔한 줄 아나? 아이 데리고 갈 곳이 있기나 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소진이를 맡길 곳도 없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몇 달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요구들, 그리고 거절할 때마다 돌아오는 위협들. 엄마는 왜 우는 거야? 어린 소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차상우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소진이를 데리고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서울역에서 밤을 새우고 지방으로 내려가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모두 지웠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엄마, 왜 그래요? 소진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차상우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30년 전에 그 음흉한 빛이 보였어요. 아, 이분이 소진이 어머님이시구나.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차상호입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잡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진아, 방으로 들어가자. 차상호가 딸의 팔을 잡았어요. 소진이는 아직 뺨이 부어 있었는데도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현관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반찬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연근조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시금치 나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려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설마 제 딸이 그 남자의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민석이가 차상호의 아들이라니. 결혼 전에 시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게 후회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해지는 걸까요? 1층에 내려와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당장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했어요. 차상호는 분명히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소진이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한다면 딸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정이 더 복잡해질까요? 핸드폰을 들고 누구에게 연락할까 생각해 봤지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경찰서에서 일하는 재훈이 생각이 났어요. 오재훈.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사이였죠. 하지만 이런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도 없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5층을 올려다봤어요. 저 안에서 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0년 전에 도망쳤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었어요. 이제 그 딸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차상호는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거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나 확실한 건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30년 전의 기억과 어제 본 딸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동네 파출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순찰을 돌며 가끔 마주치던 오재훈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이었죠. 오재훈은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서 주민들이 모두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재훈이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 씨,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의자를 가져다 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배려가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재훈 씨,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재훈이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어요. 30년간 이 동네에서 온갖 사연을 들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이야기예요. 소진이 말씀이세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한테 맞고 있어요. 재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정폭력이요? 네. 어제 직접 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소진이를, 뺨을 때리는 시아버지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본 장면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신고해야죠.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재훈이가 즉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였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가 차상호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재훈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30년 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재훈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동네로 이사와서 조용히 살게 되었는지, 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저는 그때 그 사람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어린 소진이를 데리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그 사람은 제게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 번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협박했죠. 재훈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소진이를 데리고 무작정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딸이 그 사람 아들과 결혼한 거군요. 네.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소진이 시아버지가 누군지.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서류함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상호. 이름은 들어봤어요. 대기업 회장이죠? 네. 30년 사이에 많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재훈이가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짧은 상황부터 파악해 봅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하지만 신고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차상호가 저를 알아봤거든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재훈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더 걱정돼요. 소진이한테 화풀이를 할까봐.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직접적인 신고 대신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어떤 방법이요?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계하는 거예요. 가정 방문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재훈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표면상으로는 신혼부부 상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복지과 담당자와 잘 알거든요. 사정을 말하면 도와줄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감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라면 접근 가능해요. 재훈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선 딸분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상호 문제를 다뤄봅시다. 30년 전 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시효는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 범죄가 있다면 과거 전력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재훈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권력자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하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재훈이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지은 씨는 딸분과 연락을 계속 시도해 보세요. 네. 혹시 또 폭력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재훈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이런 일에 혼자 맞서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딸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파출소를 나올 때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소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야. 괜찮니? 연락 기다릴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이와의 약속대로 사회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구청 건물 3층에 있는 가족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정폭력 신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담당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딸분 상황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미영 씨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할수록 그 미소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딸을 때린다고 하셨죠?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본인이 신고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딸이 무서워해서 직접 신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가정 방문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소진이에게도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은 씨, 방문 상담 결과 나왔습니다. 기대에 차서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온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가정에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남편분과 시아버지분 모두 협조적으로 상담에 응해 주셨고요. 딸분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을 수도. 오해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지만 김미영 씨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일단 문서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기록될 예정입니다. 추후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재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재훈이에게 연락했어요. 재훈 씨, 복지센터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민석이가 뭔가 조작한 것 같아요. 재훈이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 만나서 얘기해요. 파출소에서 만난 재훈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방문 당일 상황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요? 사위분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둔 거죠. 시아버지는 출장 중이라고 했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해요. 소진이는 뭐라고 했나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재훈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담당자 말로는 짧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해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이 무서웠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라든지.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소진이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손님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완전히 감금당하고 있다던데. 네.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외출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시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진이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아는 분이 그 아파트 경비 일하는데 요즘 그 집 며느리 모습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 집에 돌아와 즉시 소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표시만 계속 나왔어요. 문자도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경비실에서 만난 아저씨는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1503호 며느리 말씀이세요? 요즘 정말 안 보이네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전에는 가끔 마트 가는 모습 봤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딸이 감금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올려다보니 15층에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소진아, 혼자 중얼거리며 울컥했어요. 제 딸이 저 안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차상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느릿느릿 다가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소진이 어머니.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 딸 어디 있어요? 딸이요? 집에 잘 있죠. 왜요? 연락이 안 돼요. 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글쎄요. 워낙 예민한 상태라. 차상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에 특히 혼자 사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할 텐데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을 구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 소진이가 감금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외출도 못하고 있어요.
재훈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안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감춰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철제 상자였어요.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차상호의 집에서 일했던 그 끔찍한 시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4년 12월 3일. 오늘도 그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했다. 거절했더니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12월 15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소진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다. 1995년 1월 10일. 오늘은 정말 심했다. 도망갈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기록들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신문사에서 일하는 윤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윤 기자님,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 씨?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윤 기자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일기장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제 딸이 그 사람한테 고통받고 있어요. 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3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은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차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를 가야 하죠? 딸분을 위해서라면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제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진이가 더 큰 위험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차상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화려했어요. 어서 오세요. 차상호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오랜만에 이야기할 게 많겠네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윤 기자에게 보여준 일기장의 복사본이었어요. 이런 흥미로운 소설을 쓰고 계셨군요.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요? 30년 전 일을. 차상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요? 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요? 그 순간 휴대폰의 사진 한 장이 전송됐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앉아 있는 소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30년 전처럼 조용히 사라지면 딸은 안전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윤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기사는 보류해 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이 위험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어요. 지은 씨, 이제 숨길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체를 드러내고 정면 승부를 해야 해요. 그게 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재훈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재훈이와 상의한 결과 윤 기자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말이에요. 기자님, 기사 써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윤 기자는 3일에 걸쳐 꼼꼼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 내용을 법무 전문가에게 검토받기도 하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지은 씨, 이거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론이 움직이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드디어 그 기사가 나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과거. 30년 전 성폭력 의혹.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큼직하게 실린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사 내용은 상세했습니다. 제1기장에 적힌 구체적인 날짜들, 그리고 차상호의 폭력적 행태들이 고스란히 공개되었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피해자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30년 전에도 이랬다면 지금도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대부분이 저를 지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어요. 차상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어요. 박지은, 나와.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손해는 없었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누가 믿겠어? 30년 전 일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급해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기사 철회해. 안 그러면 뭐요?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협박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차상호는 한참 서 있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차상호가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언들이었죠. 지금 3명이 더 나왔어요. 모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차상호의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광고주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재훈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은 씨, 정식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정말요?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검찰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시효는 괜찮나요?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가정폭력건으로 수사가 가능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사회복지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은 씨, 재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담당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진지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세요. 네,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경찰과 복지기관이 함께 차상호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재훈이에게 물었더니 안도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보호 조치됐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정말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딸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차상호는 현재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를 받은 상태예요. 더 이상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소진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마련한 면회실에서였어요. 엄마,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뉴스에서 차상우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반격을 시도할 테니까요. 재훈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은 씨,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힘이 되어주고 있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뉴스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본 민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가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버지? 그날 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차상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언론의 조작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 같은 여유가 없었고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석은 우연히 소진이 감금된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소진아, 괜찮아? 민석 오빠.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문고리를 잡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소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고 민석 자신도 사실은 아버지가 두려웠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민석은 언제부턴가 아버지에게 맞서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편했고 그게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차상우가 외출한 사이 민석은 조심스럽게 소진의 방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서재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소진아. 문을 열었을 때 본 아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먹는 것도 제한받고 있었어요. 오빠. 소진이 민석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비겁함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아버지가
상관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상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소진의 방문을 잠그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상우가 잠든 사이 민석은 다시 소진의 방으로 갔어요. 소진아, 지금 나가야 해. 어떻게요? 새벽에 아버지가 깊이 주무실 때, 그때 몰래 나가는 거야.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새벽 3시, 민석은 소진의 방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나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오빠는? 나는 여기 있을게.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소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15층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파트 1층에 도착했을 때 소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엄마 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소진이? 소진이야? 엄마, 도와줘.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아파트 1층이에요. 무서워요, 엄마. 알겠어. 움직이지 마. 엄마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소진은 계속 울었어요. 드디어 자유가 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저는 재훈이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재훈 씨, 소진이가 탈출했어요. 어디 있어요? 아파트 1층이에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저도 바로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차도 대기시킬게요. 저와 재훈이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진이는 구석 벤치에서 떨고 있었어요. 소진아, 엄마, 딸을 안는 순간 3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말요? 다시는 그곳에 안 가도 돼요? 그래, 다시는 안 가. 재훈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차상우가 깨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임시 거주지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다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차 안에서 소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석 오빠가 도와줬어요. 정말? 네. 문을 열어주고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임시 거주지에 도착해서 소진이를 재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차상우와의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소진이가 탈출한 지 사흘 후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 차상우가 체포됐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히 모였거든요.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강제감금까지. 가슴이 뛰었어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차상우의 체포 소식을 다뤘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반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차상우 회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30년 전 그토록 당당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소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석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소진이를 도와줘서 고마워. 저는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치료도 받으면서요. 민석은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란 트라우마를 치료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소진이와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소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투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어제 잘 잤어? 네, 엄마.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소진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악몽 때문에 자주 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다. 용기 낸 엄마 덕분이에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보다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응원차 찾아와 주었거든요. 지은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잘 견뎌내셨네요.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재훈이를 만났어요. 지은 씨, 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재훈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보기 좋네요. 둘 다 밝아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행복해졌어.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30년 전에 그 끔찍한 경험, 혼자 딸을 키우며 보낸 세월, 그리고 최근의 싸움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두려워서 숨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켜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해냈구나.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응, 금방 나갈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아 딸과 마주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요. 그래, 좋아.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는 오늘 뭐 하세요? 미용실 일하고 저녁에는 재훈 씨랑 차 마시기로 했어. 좋으시겠네요. 소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능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기를 냈던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다. 끝까지 엄마로서 살아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